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이곳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조선시대 호남 지역 유학자들의 문집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고전. 고전 번역은 한문으로 된 원서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뜻깊은 작업인데 그 첫 결실이 바로 국역 존재집이다. 지난 2013년 6월 총 6권으로 완간된 국역 존재집.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위백교의 학문과 사상을 꼬박 3년에 걸쳐 오롯이 담아냈다. 아직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수많은 고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위백교의 문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위백교 선생님의 그 글들이, 그 저수지들이 당대의 현실에 어떤 기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당시에 느꼈던 구체적인 폐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들을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고 또 쓰신 겁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한번 선정을 하자 해서 첫 번째로 선정하신 분이 바로 그 존재 위백교입니다. 총 24권, 12책으로 이뤄진 존재집에는 성리학의 사단칠정 논쟁에서부터 경학, 지리, 역사, 의학 등에 관한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장흥 출신이었던 존재 위백교.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를 3가지의 궁벽함, 즉 삼벽이라 칭하기도 했다. 첫째는 장흥이라는 지역은 지도를 펴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성씨, 위시인데요. 이 가문이 궁벽지다는 거죠. 그 윗대에 문과 급제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신, 사람이 궁벽지다고 그랬습니다. 장흥과 서울 그리고 또 덕산이라는 곳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다니신 정도고, 그러니까 그 생활권이라는 게 장흥을 넘어서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런 삶, 백성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분이죠. 천관산 자락에 아늑히 자리한 방촌마을. 장흥 위씨가 600년간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이다. 마을 깊숙한 곳에 위백교가 나고 자란 생가가 자리 잡고 있다. 바깥 마당을 거쳐 안마당에 들어서면 한쪽에 작고 아담한 건물 한 채가 눈에 띄는데 어린 시절 위백교가 학문을 닦던 서재다. 운치 있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 특히 서쪽을 향해 훤히 트인 툇마루에 앉으면 천관산의 부드러운 능선과 갖가지 형상의 기암괴석들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진다. 매일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 속에 어떤 꿈을 품었을까? 존재집에는 그가 천관산에 올라갔다가 지은 시가 수록돼 있는데 당시 그의 나이 9살에 불과했다. 10살 때 이미 천문과 지리에 통달한 위백교. 25살에는 멀리 충청도 덕산으로 이름난 선비 병계 윤봉구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는데 윤봉구가 세상을 뜨기까지 사제의 연은 17년 동안 이어졌다. 지금도 고택 서재에 걸려있는 편액은 모두 스승 윤봉구의 친필이다. 배움에 목말라 수백 리 길도 마다 않고 찾아갔던 스승의 글씨를 그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위백교의 또 다른 스승은 바로 천관산이었다. 지리산과 무등산 같은 크고 높은 산도 천관산의 영묘함과 기이함을 따를 수 없다며 극찬한 그는 돌 하나하나 골짜기마다 직접 이름을 지을 만큼 애정이 남달랐다. 그가 천관산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지제지다. 지제는 천간산의 여러 이름 중 하나인데 산의 모양이 탑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위백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제지 서문에 보면은요, 원래 89암자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하나도 남은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적들이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제지를 편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위백규는 천관산을 사계동천, 영은동천, 청학동천 등 6개의 동천으로 나누고 수많은 봉우리의 이름과 유래, 위치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산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지제지. 조선시대 보기 드문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에 개인이 편찬한 산지가 사실 아주 드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영남 지방에서 편찬된 청량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퇴계 이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량산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퇴계 선생을 존숭하는 입장에서 편찬된 책이고요. 근데 이 지제산은 어떤 뭐 특정인을 존숭한다라든지 또는 뭐 특정 사상을 뭐 드높이기 위해서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천관산 6골짜기 가운데 경관이 가장 수려하다는 영은동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계곡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이곳에서 특히 경관이 수려한 8곳을 장천팔경이라고 부르는데 위백규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장천 계곡 옆 울창한 대숲과 아름드리 동백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는 장천제. 고려 공민왕 때 처음 세워졌다가 조선 고종 때 다시 지은 장흥 위씨 집안의 제각이다. 위백규는 평생 이곳에서 학문을 닦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다고 전해진다. 존재 사상의 요람이자 문학적 영감의 원천이었던 천관산. 그에게 천관산은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산이었다. 평소 지리에 관심이 많고 지도 그리기를 즐겼던 위백규. 그가 그린 지도 속 250년 전 방촌 마을의 모습이 생생하다. 그의 이러한 지리적 식견이 총망라된 책이 바로 환영지다. 조선 팔도의 지리와 문물을 상세히 기록해놓은 환영지는 단순한 지도가 아닌 일종의 백과사전과도 같다. 서울의 옛 지도인 한양도를 비롯해 전국 팔도에 도별 지도가 수록돼 있는데 1861년에 발간된 김정호의 대동 여지도보다 91년이나 앞서 제작됐다. 특히 조선 팔도 총도의 동해 쪽을 보면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라는 또 다른 큰 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 한가운데 그려진 우산도. 과연 이곳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럼 그 우산도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독도인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독도가 울릉도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는 독도가 훨씬 작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인데 당시 그 전라도 사람들이 어민들, 상인들이 울릉도 독도에 굉장히 많이 그 왕래를 했죠. 독도를 우산도라고 표기를 하고 또 울릉도보다 크게 그린 것은 아마 우리 영토, 우리 국토에 대한 어떤 확인 의식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산도의 동쪽에 이도라는 섬이 보이는데 현재 홋카이도로 추정되는 이도에는
일본에 속하며 야인에 가깝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세계 지도인 서양 제국도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유럽, 지중해 등의 지명이 표시되어 있고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남쪽 궁벽한 그 시골에 살고 있지만 결코 주류 학문, 정통 성리학에만 집착하지 않고 서양 학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듯 박학다식하고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위백규. 그러나 그의 천재성과는 다르게 유독 과거 시험과는 인연이 멀었다. 39살에 생원시에 합격했지만 더 이상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대신 평생을 고향 방촌마을에 살면서 학문 연구와 저술에 몰두했는데 존재고택의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 아주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가정 형편 탓에 양반의 신분임에도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전형적인 향반이었다. 때문에 백성들의 고달픈 살림살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늘 춥고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몹시도 안타까워했다. 느릅나무 뿌리라는 제목의 그의 시에는 18세기 조선 사회의 실상과 부패한 벼슬아치들에 대한 분노가 구구절절 담겨 있다. (18세기) 영조 정조 때는 흔히 사회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노론 일당 정치 그리고 서울 양반의 독점 정치가 횡행하던 때입니다.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었고 특히 지방 양반들의 영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었던 때죠. 하지만 위백규는 향촌 계몽, 즉 교육을 통해서라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예로부터 다산이라 불려온 장흥 방촌마을의 야트막한 뒷산. 그는 이곳에 다산제라는 서재를 짓고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1767년에는 사강회라는 공부 모임을 조직해 독서와 함께 농사를 장려했는데 당시 양반들이 등한시했던 농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힘썼다. 20살 정도 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에서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숫자, 간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좀 실력이 되면 소학이라든지 그리고 그 경목요결 이런 것들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아마 하는 일 중에 제일 아주 뛰어난 일이 아마 향촌 계몽 활동이 이분의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백규는 마을 청년들을 중심으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다툼 없는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의 무기계라는 모임도 조직했는데 장흥 위시 집성촌의 기틀을 마련해준 이 마을 모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일반적인 사대부와 달리 누구보다 농사일을 잘 알았던 위백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빛나는 문학작품을 남겼다. 농사일의 고단함과 수확의 기쁨 등 농부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노래한 농가구장. 특히 위백규는 관찰자의 입장이 아닌 스스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정서로 농촌 생활을 노래했는데 기존의 시조 제작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형식의 문학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부 이제 그 사대부들 가운데서 그 농사에 대한 노래를 지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선도 같은 경우로 들 수가 있는데 윤선도의 작품에 보면 뭐 비 오는데 들에 가랴
사립 닦고 소목여라. 마희 매양이랴 쟁기연장 다스려라. 거기에 보면 뭐 소목여라, 쟁기연장 다스려라 명령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위백교의 농가구장 같은 경우는 그 농사 지으면서 직접 체험했던 체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당시 장흥지방의 사투리, 민요들에 나타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동안 9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위백교.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연신보다. 31살에 쓰기 시작해 65세가 되던 해에 완성한 정연신보. 관직과 노비, 군제, 곡물 등 당시의 사회적 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는데, 그는 나라의 모든 정책에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애민정신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비판의 강도가 마치 그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연상할 정도입니다. 부자에게는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잡다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위백규는 만년의 관직을 받게 되는데, 그가 저술한 여러 책들을 본 위요사 서영부가 조정의 첨거에 이뤄진 일이었다. 정조의 거듭된 요청에 서울에 올라와 임금을 배할한 위백규. 입궁한 날 그는 임금께 장문의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만원봉사로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6조항의 정책을 건의했다. 율곡 선생님도 많은 봉사를 썼고요. 그 전에 그 남송의 주자도 많은 봉사가 유명합니다. 이 많은 봉사가 올라오고 나서 당시 정치권과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이 비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촌에서 어떤 모르는 인물이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구나. 과거 제도를 비판한 그의 상소에 성균관 유생들은 크게 반발하며 권당, 즉 동맹 휴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은 그의 편이었다. 상소문에 대한 비답을 내려 그를 격려한 정조. 정조 임금이 내린 비답서가 위시 집성촌의 여러 유물들이 전시된 방촌 유물 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 어지르고 능력 있는 신하, 현명한 신하를 뽑으십시오. 보지 않는 신하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답을 이렇게 내리면서 먼 고장에 사는 이 선비조차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감탄스럽다. 내가 반드시 등용시키겠다. 그런 말로 맺고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위백규가 포부를 펼칠 수 있게 한 고을을 맡기는데, 고령임을 고려해 고향에서 가까운 옥과 현감에 제수한다. 약 1년 동안 옥과 현감을 역임한 위백규. 현재 한 노인정 앞에 연못 형태로 그 흔적이 남아있는 천광호라는 인공호수에 옥과 현감, 위백규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그 동원 남쪽에 노주각이라는 이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노주각 바로 앞에 천광호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개구리가 어떻게 시끄럽게 우는지 주역 점괘를 거기다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그 울음소리가 그쳤다라는 말이 1936년에 발간된 옥과 읍지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장흥 땅에도 내려오고 있죠.
개구리 울음소리를 부적으로 잠재웠다는 위백교. 같은 전설의 또 다른 무대는 다름 아닌 존재고택 앞에 있는 연못, 옥년정. 향촌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평생을 바치고 현감 재임 시절에도 선정을 펼쳤던 위백교. 그 비범함에 개구리까지 복종했다는 민중들의 찬탄이 이 전설의 본질 아니었을까? 다산제 바로 옆 산등성이에 있는 장흥 위씨 가문의 묘소. 궁벽한 시골에서 시대를 넘어 새로운 학풍을 열었던 존재 위백교. 그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의 무덤 앞 비석은 유언에 따라 다른 말 없이 백비로 남겨져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현실을 직시하고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존재 위백교. 250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위백교의 사상은 남도의 보물이다.